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밤 오마이TV의 오연호의 대선열차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추웠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무엇이 제일 기억이 남습니까? 저는 이 추운 날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네,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34분.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 식사도 하시고, 네, 저녁 뉴스 TV도 시청하시고, 그렇다고 잠자리에 들기는 좀 헛헛하시죠? 네, 너무 빠른 것 같고, 이 밤 오연호가 그리고 오마이TV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마이TV는 삼각편대가 있어요. 삼각편대. 오전에는 장윤선의 팟짱, 오후에는 박정호의 현장 본색, 그리고 이 밤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후배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실험 방송 중입니다. 이 본격 방송이 아니라 실험 방송 5일째인데요. 저도 지금 굉장히 새로운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꽤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거 만만치 않구나. 장윤선 기자, 박정호 기자 꼬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저를 기다려주는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벌써 이준성님, 오늘 또 오연호 기자님의 대선 열차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벌써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자, 칙칙폭폭 잘 달려봅시다. 이런 댓글 보은님, 네, 기다렸어요. 대선 열차 칙칙폭폭.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의상이 좀 달라졌습니까 오늘? 네, 영빈님, 임영빈님, 네, 좀 달라졌습니다. 한방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말이죠.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 대선 관련 뉴스 볼 때마다 이분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김종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종인 의원님은 그냥 의원님이라기보다는 김종인 대표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랜 동안 지난 총선 전후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님을 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5선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도 하셨지만 또 새누리당에서도, 그러니까 전에 한나라당이죠. 거기서도 비상대책위원도 하시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행복추진위 위원장도 하시고, 어쨌든 보수와 진보, 여와 야를 넘나들면서 뭔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오신 분인데요. 이 밤에, 이 늦은 밤에 모시게 돼서 정말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정말요. 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오연호 사장이 네. 특별히 사회를 보신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나왔어. 별 생각 없이 지원하래요. 어떻게 하나 보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중에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신 방법 아시죠? 오마이TV 335, 오마이TV 영문으로 오마이TV 33555, 이게 우리의 카톡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이나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저랑 이따가 영상 대화, 그 다음에 음성 대화 이거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막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짱돌님. 오늘 대표님의 정장이 완전 멋있습니다. 대선 열차 보기 위해 왔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입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장무형님, 추운 겨울에 이사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락님, 항상 신선한 뉴스 감사합니다. 네, 라일락님 굉장히 저를 좋게 봐줬기 때문에 친구 추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따가 음성이나 직접 참여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오신다니까 어떤 말씀하실지 기대됩니다.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이 짱돌님이라고 예, 짱돌님 이게 이제 아이디라는 건데요. 예, 이런 아이디를 쓰신 분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제 본격 출발을 해 볼까요? 자, 요새도 뭐 김종인 의원님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궁금해서 기자들이 뭐 자꾸 방에 오거나 전화 많이 오시죠? 아니 근데 뭐 나라고 해서 뭐 특별한 역할을 대선에서 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신 분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상한 시국에 대표하신 분, 평상시가 아니라.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대한민국의 행복을 책임지겠다. 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렵고 헬 조선이라고 하는데 대선이 새롭게 나라를 만들자는 건데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뭐 수밖에 사실은 내가 새누리당 네. 비대위원회 들어가고 마지막에 행복추진위 위원장까지 하게 된 거는 네. 당시에도 역시 그 저희 새누리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가지고 네. 좀 나라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에 네. 그냥 나라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정당이 되도록 한번 네. 해주는 것이 또 무슨 의의가 있겠다 해서 내가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 가서 결과를 놓고 볼 것 같으면은 별로 왜 내가 참여를 했었느냐 하는 이런 회의만 남게 되고 네. 뭐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내가 좀 더 이상은 이제 발을 붙여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단념을 정치에 대해서 더 이상 네.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작년 1월 달에 또 민주당이 거의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가지고 좀 당을 구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을 적에 난 나름대로 야 대한민국이 잘못하다가 야당이 부재하게 되면은 네. 뭐 일당이 장기 집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가가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잘못하면은 준비되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했을 때 네. 나라가 미래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전한 야당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한번 또 도와줘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민주당의 비대위를 또 맡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비대위에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여튼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네. 내가 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주겠다. 거기에서 왔다고 내가 네. 이제 거기 이제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가면서 이제 소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는 내가 이 네. 표현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지난 4.13 총선을 그렇죠. 거치면서 일당의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여소야의 상황이라는 것이 네. 이루어졌는데 사실 지난 4.13 선거라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볼 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선거인데 네. 정치 집단들이 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네. 사실 한국에서 이 선거가 실시돼 가지고 집권 여당이 도중에 총선에서 네. 지난 4.13 총선만큼 그렇게 크게 패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선거를 하고 나면은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네. 왜 여당은 졌으며 야당은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느냐를 갖다가 네. 서로가 다 제대로 인식을 갖다 하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선거를 패한 여당은 여당대로 왜 패한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네. 별로 그렇게 의식이 없어요. 네.
그 종전과 똑같은 방식의 정치 행태를 보이고 야당도 이제는 선거에 승리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수권 정당이 돼야 되는 이 입장에 처해 있으면은 선거 때 우리가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약을 갖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 공약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난 정상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게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이제 지난 4.13 총선 때까지 이제 비상한 대표를 예. 하셔서 총선 승리를 이끄셨고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기여를 하셨는데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들은 이제 탈당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독자들,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상당히 좀 이제 이해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당을 그렇게 비상한 때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최근에 탈당설이 나오나? 그래도 어떤 인터뷰에서는 아니 탈당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혹시 진짜 탈당하려는 마음은 좀 아니 이제 품어보셨습니까? 그 뭐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내 개인의 네. 이제 의사에 달려 있는 건데 네. 다른 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아니 이렇게 뉴스에 엄청난 큰 인물인데 어떻게 당이라는 것을 네. 선택할 때와 또 버릴 때 그게 민주정당의 네. 소위 그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가는 것도 자유롭고 나가는 것도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죠. 그게 장점인데 네. 사람이 뭐 당을 택했을 때 생각과 당에 들어가서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네.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내가 됐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더 몸을 담고 있는 것이 네.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음. 그걸 갖다가 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좀 깊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내 개인에게 맡겨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네. 집요하게 질문하려고 그러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집요하게 질문하시고 지나가시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런 마음을 이제 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모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총선을 잘 치렀잖아요. 그러면 그 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원만하게 사이좋게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총선이 승리했는데 오히려 좀 약간은 소원해 보이는 듯한 언론 보도만 보면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4.13 총선 후에 두 분이 만나셨죠 한 번은? 한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만났어요? 예. 그 후에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만나시고 막 이러시면서 앞으로 각자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쁘고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러시구나.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손학규 의장님 이분이 국민주권연대회인가 뭐 이름도 너무 새로워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으로 이제 합당 혹은 통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기자들에게 김종인 의원은 나더러 먼저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 아니 그거는 그거 보면은 좀 뭔가 손학규 의장이랑 뭔가 좀 우리 함께 탈당합시다 이런 대화 나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뭐 근데 왜 손학규 의장은 그렇게 같이 얘기할까요? 아니 뭐 국민의당에 간다고 네. 연락이 왔길래 네. 그러면 가서 잘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뭐 오늘 네. 그거 들으니까 내 속내를 읽지를 못해서 좀 답답한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이 뭐 네. 내가 무슨 난 기본적으로 그래 내 누구고 잘 이렇게 의논해서 내 행위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옳게 판단이 돼서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뭐 내가 누구처럼 뭐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서 유불리를 갖다 따지려고는 그런 태도는 난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이 정치에 새누리당에 가서 도와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 도와줄 때도 그렇고 내 의사와는 원래는 관계가 없이
그다음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서 결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뭐 모든 일을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적에 나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뭐 누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상대방이 보기에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네. 물론 이제 탄핵 정국이 지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탄핵 정국이 끝날 걸 대비해서 지금 이제 경선이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지금 막 그 이른바 이 대선 열차 지금 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예. 전에 이제 총선 때 이렇게 비상한 대표를 하셨으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번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아니 사실은 지금 뭐 내가 당에서 별로 해줄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4.13 총선이 네. 끝나고 나서 네. 뭐 참 지도 체제를 빨리 개편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급성을 갖다 가지고 네. 그래서 지난 8월 27일 날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네, 그렇죠. 결성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결성이 됐으니까 당의 모든 상황을 갖다가 새로운 지금 현재 지도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서 무슨 특별하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또 경선에서 좋은 공약도 만들고 그래야 될 테니까 이른바 좀 도움을 요청할 듯도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우리 이제 오 사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네.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뭐 대개가 다 좀 정당의 기본적인 네. 조직과는 좀 별개로 음. 무슨 뭐 대선 캠프인가 이런 걸 갖다가 차려가지고 네. 주로 그저 외부에서 사람을 잔뜩 음. 이제 들여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또 새롭고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도 되고 이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과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무너지는데 그거의 형식을 또 맞추기 위해서 아. 의원들을 또 자꾸 데려다가 이제 네. 캠프에 넣고 하는 이제 그런 이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내가 보기에 나는 그 우리나라의 이 대선 과정을 갖다 여러 개를 내가 겪어봤는데 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야 대선 캠프 오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자리 사냥꾼들의 집합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리 사냥꾼들의 집합소. 그렇지. 아. 왜냐하면 뭐 혹시라도 이렇게 대선 캠프에 가서 일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당선이 된 이후에는 나에게도 무슨 어떠한 가능성이 주어지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 지난 87년 체제 이후에 지금 6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과정이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 이미 있는 예. 인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실까 할까 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터인데 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 네. 뭔가 좀 상품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수혈해서 뭔가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은 네. 언필증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이 무슨 기여를 했느냐 내가 다 따로 만든 사람들을 데리고서 했지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성향들을 갖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이 대통령제의 하나의 그 부작용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언론에 이렇게 탈당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이게 이해해 보니까 그동안 비상한 더불어민주당 상태에서 내가 들어와 가지고 이 정도 해줬는데 이것에 대한 가치와 이 대접이 평가가 그리 높지 않고 뭘 또 밖에서 찾고 새로운 걸 찾으러 아니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아니 뭐 나에 대해 내가 무슨 소음감을 느껴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그 4.13 총선 기본적으로 내가 이 당에 와서 일을 네. 해줄 적에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래도 이 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네.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뭐 대접을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 여기 당에 올 적에 나 단독으로 와요. 단독으로. 아니, 단독으로 와가지고 그렇다면은 섭섭하지 않으시면 그냥 내가- 그대로 계시면 되지. 왜 자꾸 이게 마음속에서 아니 거주 이전의 삶을 한번 그러니까- 실현해볼까 이런 생각을 왜 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섭섭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무슨 뭐 크게 무슨 기대를 하고 왔어야지 섭섭한 게 있는 거지. 네. 나는 이 정치인들의 행태라는 건 항상 늘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급할 적에는 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하다가도 그 상황이 지나갈 것 같으면 다 달라지는 것이 내가 뭐 그한 지난 60년대에서부터 이 정당의 그 특성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나는 정치인이 하는 얘기를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까지 내가 노골적으로 한 사람인데 네. 무슨 그런 게 무슨 섭섭함이 있고 뭐 대접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당이 흘러가는 나라 장래를 위해서 뭐를 할 거냐 하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네. 그런 것이 잘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야 내가 뭐 느낌상 어? 이게 오히려 더 나중에 내가 더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지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당을 떠날 수도 있습니까? 그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느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니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당을 떠나는 일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건 다른 형태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뭐 딴 거와 결부시켜서 뭐 당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해서 내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랑 오늘 말씀 나눌 때는 당을 떠날지 계속 있을지 지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16일 날 독일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탈당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16일 날 그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시죠 독일에. 뭐 한 5일, 5일, 예. 이제 독일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정이 날 텐데. 근데 뭐 별로 그게 뭐 내가 뭐 탈당하고 안 하고 그게 별로 그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 그래도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사실 민주당은 이제 여러 사람이 만들어 가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지금은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이분의 어떤 그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이 당이잖아요. 그 당을 떠날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그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신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의원님이 조금 처음에 같이 합시다 이거 할 때보다 조금 지금은 좀 낮아지고 있는 셈인가요 그러면? 뭐 내가 무슨 특별하게 이제 신뢰를 뭐 얘기할 거 없이 난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정치인들의 가장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좀 정직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정직성에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은 그것이 옳든 잘못됐건 잘됐건 간에 일단은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은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 우리 오 사장도 잘 아시지만 과거의 정권들도 다 똑같아요. 소위 대통령 출마를 해서 보여줬던 인상하고 당선이 되고 나서 보여주는 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바로 그 모습이 민주당 지도부들에게 있다는 건가요? 문재인 아니 나는 뭐 지금 사실은 보면은 사실 그 민주당의 지금 형태로 놓고 봤을 적에 내가 상상했던 거하고는 좀 비교적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런 소리 하면 또 와 하고 또 아마 욕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어?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독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네. 뭐 비판도 있고요. 김종인 의원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경제 민주화를 스스로는 어느 정도 하셨나라는 의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견 지금 있는데요. 일단 인터뷰를 하고 나서 독자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 소위 정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 대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갖다 이행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의 스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경제는 민주다, 문제는 경제다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으면은 지금 당은 그 다음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고 이걸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당의 소위 말하는 난 책임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 당이 선거를 끝나고 나서 지금 거의 뭐 한 10개월 가까이 지금 지내는 과정을 뭐 10개월이 채 안 될지 모르지만 지내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대선 정국과 말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냥 대선 정국은 대선 정국대로 따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 당의 연속성과 지난 총선과의 연관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때 얘기하는 것을 차분차분하게 실행을 해가면서 대선과 대선과 연결을 짓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 갑작스럽게 그거는 중단을 해버리고 다른 것이 튀어나오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보면은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음 해를 집권을 했을 적에 그럼 어떻게 과거와는 다르겠느냐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죠. 아마 이제 지금 생방송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난 4.13 총선에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김 대표님이 유세하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른바 이제 경제 민주화를 주로 말씀하셨죠. 정의로운 경제를 우리가 만들겠다. 근데 요즘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선 열차를 타고 사전에 지금 예비 후보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만 격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경제 공약이라든지 내세우는 걸 보면 이른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겠다는 경제 민주화 이거랑 궤를 같이 한단 말이죠. 아니 나는 뭐 그런 오사대한 걸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좀 다른 아니 나라는대로 내가 그동안에 뭐 책도 내고 뭐 공부 묻고 답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번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경제 민주화는 사상 누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요? 문재인 지금 앞으로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그러면서 이제 앞에다가는 뭐라고 하냐면 정치 민주화가 뭐 안 되는 경제 민주화는 사상 누각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의미를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과연 경제 민주화가 뭔지를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건 아무래도 정의로운 정치 권력이 경제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 민주화는 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얘기하게 된 게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40년 동안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밑에서 살고 지금 30년 동안 정치 민주화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40년 권위주의적인 통치하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반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적 기반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경제 세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력이 결국 가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질을 하기 때문에 재벌 중심이요? 예,
정의도 파괴되고 공정도 파괴되고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갖다 하자는 얘기인데 네. 예? 네. 경제민주화가 안 되면 정치민주화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오늘날 지금 지난 네. 30년 동안에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면 전부 비선이라는 걸 가지고서 그 비선을 조정하고 있는 네. 경제 세력에 의해 가지고 다 농단을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급기야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이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탄핵까지 처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문재인 후보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내가 옛날에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네. 경제 민주화가 그냥 입버릇처럼 이것이 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는 네. 경제 민주화를 못 해요. 뭐 과거 근데 역사 이제 다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그 얘기를 어디에서 했다는 건가요? 그 뭐 책 내 가지고 책에서? 문답을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그런 거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경제 민주화도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뭐 같이 해보자. 아니 천만의 말씀. 우리 오 사장은 그거 제대로 확인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럴 거예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철학이 굳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굳건하고 뭐 못하냐든 그 다음에 지금 그 문재인 지금 전 대표의 이 발언을 볼 것 같으면은 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게 전혀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 성장이라고 하는 걸로 모든 걸 갖다가 덮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국민성장 그 모임이 있죠. 지금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하고 난 다음에 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없애버리고 창조경제라는 말하고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네. 뭐 표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혹시라도 재계가 반발할 염려를 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갖다 가급적이면 감추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정도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위원장격인가요? 그 조윤재 교수 좀 거기 연구소 소장이죠.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일 텐데. 근데 잘 알죠. 뭐. 네네네. 그런 분들이 가서 뭔가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어떤 경제 노선하고 그 김종인 내가 보기에 뭐 그 사람들은 그런 데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경제 민주화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자, 어쨌든 좀 진도를 나가볼까요? 자, 어쨌든 그래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른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세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은 호남에서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총선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우리 제가 대표님 호남 광주 연설 때 제가 지켜봤었거든요. 송갑석 그 후보 지지 연설하러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지켜보는데 짠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냉랭하니까. 아니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로부터 이제 지금은 어쨌든 그 여론조사만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당보다 안철수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야 뭐 내가 보기에 지금 호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뭐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그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박혀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뭐 아직 내가 보기에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안철수 씨보다는 좀 높아진 것만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문재인 대세론이 어느 정도 짱짱한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난 모르겠어요. 난 뭐 선거라는 게 아직 뭐 네. 본격적으로 선거를 시작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다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난 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본인 스스로도 대세가 나 자기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그렇게 믿을 수도밖에 없는 거죠. 뭐. 네. 자,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안희정 후보 어.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안희정 후보가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급등을 했더군요. 그래서 한 9%, 19%. 9% 정도 늘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29%, 안희정 19%, 황교안 11%, 그다음에 이재명 8%, 안철수 7%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일부 언론에 최근에 그 이제 김종인 의원께서 안희정 후보를 도울 것이다. 특히 안희정 후보 측에 가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전권을 책임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 그 신문이 보도한 거지 사실이 그렇지 않은. 근데 이제 양쪽 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더 높아지는데 그 안희정 후보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만나긴 만났죠. 뭐 한 3주 전에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쪽에서 보자고 하던가. 예. 그래서 뭘 그 도와달라고 하던가요? 뭐 도와달라는 말도 한 적도 없고 난 나름대로 네. 정치인이 어떠한 자세를 지도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네. 옳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 내가 내 개인적인 그 의견만 개진했을 뿐이에요. 네. 이른바 이제 좀 조언을 드린 거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만나서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만나 보니까 사람이 어떻던가요? 뭐 원래 뭐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지사를 지금 2번째 하면서 자기 뭐 참 행정적인 경험도 많이 한 것 같고 네. 비교적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지금 급등세인데 이게 거품인 것 같습니까? 만나봤더니 뭐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는 그게 무슨 그렇게 쉽게 이렇게 급등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일주일 동안에 뭐 9% 정도 올랐다는 것이 뭐 그런 가능성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안희정 캠프의 이제 홍보 본부장인 김종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아니라 김종민. 어젯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왔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곧 20% 넘을 거고, 그다음에 경선 가면 이긴다. 대역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TV 토론을 하게 될 텐데, 그다음에 경선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유세 연설을 할 텐데 그때 안희정의 진면목이 100%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대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저 문재인 후보는 아주 잘 아시고 거의 뭐 그동안 많이 만났으니까. 내가 별로 많이 만난 적도 없어요. 아니 많이 만나셨잖아요. 이렇게. 뭐 전부 앞에서 한 10번 정도 만났나? 10번 많이 만나시고. 근데 이제 안희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조금 만났지만 두 후보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게 변동폭이 그러니까 안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역전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던가요? 뭐 그건 내가 뭐 단도직 표로 그냥 네. 속단을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네.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뭐 나날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 선거가 실질적으로 언제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탄핵이라는 그렇죠. 것이 종결이 되지 정확히 않는 말이에요. 상황이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안희정의 그 여러 발언 중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대연정 발언입니다. 대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연정 발언이라는 거는 네. 막상 집권을 해가지고 네. 국회를 쳐다볼 것 같으면 여소야도 상황 아니에요. 네. 또 우리나라 국회는 특별히 또 무슨 선진화법인가 있어가지고
지금 300석 의석 중에서 그렇죠. 180석이 넘어야만이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위 협치를 혹은 상대자를 구하느냐? 네.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꼭 필요한 어떠한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네. 어떤 입법을 꼭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럴 때 그러면 그거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고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언적이라는 그래서 말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보십니까? 나는 그런 소위 융통성에 있는 자세를 갖다 갖는 것이 네. 뭐 난 정치인으로서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그러면은 아까 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고 내가 뭐 난 비판적으로 본 것도 아니야. 사실 아니, 아까 그대로 말씀하신 게 얘기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셨는데 사실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그 우호적으로 생각을 아니 하고 그 계셨는데. 우호적이라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놓고 판단하면 그렇단 그렇죠,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네. 1966년도에 서독이 이 서독 연방공화국을 만든 이래 처음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네, 그렇죠. 당시에 무슨 긴박한 법률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 때가 되는데 그러니까 대연정을 하더라고요. 소현장에서 대연정으로. 소연정에서 대연정으로 가서 그 문제를 풀고 네. 다시 헤어지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게 뭐 정치인데 뭐. 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으로는 김종인 의원님, 전 비상대책위 대표님,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모시고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격 대화를 나누는데 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저 최근에 한겨레 인터뷰를 보고 이분이 탈당을 안 하리라고 결정했구나 했는데 여전히 지금 탈당할지 안 할지 결정 안 하셨답니다. 16일 날 저 독일 가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결정하시겠다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사실인데요. 자, 2부에서는 더 중요한 걸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분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게 지금 2부인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카카오톡 그다음에 유튜브 등등 굉장히 많은 댓글들도 있고요. 또 비판도 있네요. 네. 네. 오연호님, 저분에게 솔직히 질문하시는 것 참 힘들고 조심스럽다는 건 느껴지네요. 저 지금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재명과 같이 해야 되겠네요. 이재명이라면은 더 확실하게 이게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온상호님, 경제민주화 생각은 바른 것이지만 실천의 방법은 매우 다양한 듯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지금 카카오톡 아이디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연정맘님, 정무영님, 네, 김다미아노님, 네, 이분은 일본 오사카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함께 지켜보고 있네요. 네, 자, 오연호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오판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인데요. 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네요. 김은종님은 오늘 이게 인터뷰를 보면서 나름대로 탈당할 것 같은 분위기 이렇게 자기가 지금 분석을 이렇게 하셨네요. 네, 위대한 방창형님, 민주당 경선 언제 하나요? 국민 경선 날짜 좀 알려주세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이 시장님 팬인데 이재명 시장 팬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카오톡과 유튜브 또 페이스북 댓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한 시국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하셨고 지금 5선 의원이십니다. 오랜 정치적 경험이 있고 누구보다도 문재인 후보랑 또 인연이 있었고
또 이 새로운 대선판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그 어제죠, 어제. 갑자기 그 네이버나 이런데 다음 같은데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검색어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뭐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걸 아니고 어디에서 강연을 하셨던데 강연에서 상당히 그 종합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당신 나름의 방법을 제시를 하셨더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거론되는 주자들 말고 김종인 의원님께서 오랜 정치 경험을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지금 거론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특히 홍석현 회장 같은 이런 분이 좀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난 뭐 흔히 외부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가능성은 난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 이미 늦었다. 뭐 늦었다기보다도 네. 이 본인이 그런 결정을 갖다가 내리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야 뭐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벌써 뭐 얘기가 나왔고 지금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네. 모든 거를 뭐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 뭐 리셋이라고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나도 상당히 그 동의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하려고 것 같으면은 네. 지금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 경제 운영 방식도 그렇고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정치 개헌 문제도 그렇고 네. 이게 무슨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무슨 정치적인 어떤 목적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거를 극복하고 조금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발전을 나가려면은 네.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운찬 총리가 또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이제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고 그분은 이제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랑 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은 정운찬 총리가 이게 잘 안 잡혀요. 국민들이 별로 주목을 드리지 않고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좀 같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하시는 분으로서 이 정운찬 총리의 이 동반 성장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 뭐 대통령 그 후보 선언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 40세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봐요. 아니 그래도 정운찬 아니 총리 그냥 총리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연우 사장이 그 사람들을 다 열차에 태우려면은 열차가 비좁을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에?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하나의 참 특이한 현상이라는 게 네. 뭐 일인지상 완인지하의 총리라는 자리를 거쳐 나오신 분들은 네. 그 다음에 갈 곳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 출신들이 대통령을 희망했던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나 뭐 하나도 성공한 예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고건 총리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을 따져놓고 보면 옛날 네. 63년도에 허정전 내각 수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네. 뭐 그 안에 얼마나 많았어요. 1997년 이 경선 그 무렵에는 총리 출신이 4사람이나 후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해창, 이홍구, 그렇죠. 뭐 이해창. 이수성 뭐 이렇게 나오고 이한동 뭐 다 그런 건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1%도 안 나오는데 정운찬 총리는 그거야 할 수 없는 거죠. 왜 계속 가고 있을까요? 그거야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그거 뭐라고 답을 하겠어. 아니 그 정도로 잘 안 나오면 아니 적어야 되겠다. 우리 그 박원순 시장님도 그랬고 김부겸 의원도.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자, 말고. 그럼 이걸 질문할게요. 저는 왜 그 정운찬 총리 얘기를 꺼냈냐면
그래도 그 나온 여러 명의 자천 주자들 중에 경제를 가장 중심으로 놓고 그것도 동반성장, 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그 동반성장을 내세우는 게 좀 가치가 있느냐 이걸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2007년에 그때 이제 우리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을 막 그만두고 나서 뭐 한 1년밖에 안 됐을 때 그때 2007년도에 사실은 그때도 마땅한 대통령 후보감이 없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실 정운찬 당시 서울대 총장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내가 한번 띄워본 적도 있어요. 아, 그랬어. 2007년에 그랬죠. 네. 근데 그때도 보니까 이 본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 조금 옆으로 비켜가는 상황을 보이다가 결국 와서 뭐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말아서 버렸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계기가 돼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해버렸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10년 전에 그 정운찬 총리를 대선 후보로 만들 정도의 인연이 있었으면 아니 이번에 출마했을 때 전화라도 좀 한 마시. 본인이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거기 돼서 아, 물어보지도 않고 출마해 버렸어요? 그런데 뭐 그때는 내가 상당히 고는는 입장에 있었을 때니까 했는 거고. 아, 그래요. 여러분,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까? 그 옛날 얘기. 10년 전에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권하는 사람도 많았고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출마를 접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출마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갈지 제가 언젠가 한번 모셔보려고 그래요. 진지하게 한번 경제 문제, 동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여러 주자 중에 경제를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은 지금 유승민 의원, 글쎄, 바른정당 이분이 경제학인가 뭐 박사인가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도 이제 자기의 그 경쟁력을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우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먹고 사는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우리 경제가 뭐 무슨 5가지 절벽에 부딪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청년 실업 무슨 뭐 3, 40대 실업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경제를 안다는 사람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 운영의 방식을 그럼 어떻게 택할 거냐? 이제 그 방식을 택하는 것 중에서 정운찬 경우는 동반 성장을 내세우고 있고 아직 유승민 씨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데 유승민 씨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많이 좀 변했어요. 변한 건 뭐 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사실 종전의 경제 개념을 가지고는 경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에 다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지티브한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데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저 나중에 이제 지켜보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언제 한번 김종인 의원님하고 정운찬 총리하고 그다음에 또 유승민 의원하고 한번 세 분 모셔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경제는 뭐냐 이거. 근데 그런 짓은 하지 마시오. 아 별로입니까 기획안이? 네 바로 자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근데 김종인 하면 늘 이제 경제 민주화 이게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국민행복 추진위원장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의원이 구현하고픈 경제 민주화의 핵심 이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밤 10시 반에 지금 시청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막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핵심 짧게
한 1분 내로 딱 말씀한다면 이 뭔가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경제민주화가 뭐냐고 물어볼 것 같으면은 네. 내가 물어봐요. 당신네들 그러면 경제민주화는 모르고 정치민주화는 아느냐 말이야. 네. 어? 네. 정치민주화라는 게 뭐예요? 누가 권위주의적으로 다스리는 거, 옛날 독재가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민주체제 아니에요. 네. 경제도 똑같아요. 어. 경제 세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네. 시장을 갖다가 거의 독과점 체제가 장악을 해가지고서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네. 또 연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이 공생을 할 수 없고 이러한 거를 새로운 질서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네. 공평하게 만들어주고 모두가 자기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말이야.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 게 뭐예요? 네. 소위 돈의 힘이라는 것이 뭐 사람을 동원해서 데모도 하는 그런 네, 어? 네, 네. 일이 벌어지고 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서 과연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아하. 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경제에 대해서 뭐 경제민주화하면은 실제로 얕은 것부터 높은 데까지 다 가야 됩니다. 사실 노동시장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흘러갈 것 같으면 네. 거기도 민주적으로 다시 변화해야 돼요. 네. 어? 그리고 뭐 흔히들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어느 시장의 공정성만 얘기하면 왜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노동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경제민주화를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면 뭐 근로자 경영참여라든가 네. 이런 것도 이제 다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네.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여건이 그러한 제도를 갖다 놓을 정도로 성숙시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거 일조일석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네. 점진적으로 이걸 갖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가서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게 결국은 경제민주화가 안 되면 동반성장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 예.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을 좀 도운 셈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좀 지도를 해가지고 잘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행복추진위원장도 하시고 그 캠프에 이랬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이 뭐 이 게이트를 통해서 보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파탄이 난 지경인데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전혀 실천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은 행복추진위원장으로 그 캠프에 결합을 해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경제 민주화를 좀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잘못 전해준 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래서 내가 이미 몇 번을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기는. 네.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가 뭐냐면은 예. 사람이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의 신념이 없고 자기의 능력이 없으면은 남의 얘기를 들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무슨 킹메이커고 뭐고 이런 짓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킹메이커 그만하고 경제민주화를 직접 이해하고 있는 내가 직접 한번 출마해볼까? 이런 마음 충분히 있을 텐데. 아니 그것만 가지고서 출마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아니 대통령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죠. 대통령 지지자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네. 네.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건데 첫째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과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걸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네. 네. 그런 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뭐 기분상으로 대통령을 출마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출마설도 나오는 건. 그거야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뭐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주변에서는 좀 이번에는 뭐 누구 돕지 말고 박근혜도 도와받지 않느냐, 문재인도 도와받지 않느냐. 이번에는 좀 당신이 직접 해서 경제 민주화 그토록 위험하는 경제 민주화를 경제 민주화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뭐 참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권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출마를 권하는 사람이 있다. 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권하는 사람과 본인이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권하는 사람들은 출마하면 적극 도와주겠다고 합니까?
그거야 모르죠.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그 남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를 않아요. 이게 개인인가요? 아니면 좀 조직인가요? 이렇게. 뭐 무슨 조직이 개인이 뭐 조직이 모아서 개인이 되는 거니까 개인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니까 그거야 뭐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럼 지금 그 좀 검토하는 조직은 있습니까? 출마 여부를 검토하는 조직. 모르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를 해본 적이 없어. 아니 그래도 권유하면 권유를 받으면 아니 뭐 권유를 하면은 그냥 듣는 거지 그 뭐라 그러겠어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저 독일에서 돌아오실 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 당신이 쓸데없이 이건 아주 참 극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당신이 쓸데없이 예.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을 이렇게 안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 정치 상황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 책임을 질 각오를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책임질 각오하고 나서라? 아니 그 나사라고 하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단 책임을 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이 어느 정치 집단에 가가지고서 뭘 일을 하고 나면은 네. 정치 집단이라는 게 이렇게 솔직하지 않으니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냥 말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게 정치 집단의 아주 생리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그러나 자기가 와서 참 일정한 노력을 갖다 경주를 했는데 그 노력을 경주하고 난 다음에 그 집단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지고 또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들 얘기를 해서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도 많이 하고 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내가 별로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러지. 아니 근데 뭐 최근에 와서 보면은 무슨 욕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소위 이 공기를 내가 계속 마시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런 이제 대선 열차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마 지금 시청자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겨레 신문 인터뷰 이렇게 성한용 기자가 했더군요. 굉장히 대기자잖아요, 정치 전문. 그거를 이렇게 원고지 한 2-30명으로 정리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게 본 거랑 지금 벌써 이제 1시간 다 돼가네요. 우리 인터뷰한 게. 굉장히 풍성하게 정말로 김종인 의원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지금 이제 접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좀 그 어떤 조건이 좀 추가가 되면 우리 정우찬 씨나 반기문 씨나 다른 사람들도 본인이 그동안 쌓은 연륜을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한번 하고 싶다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좀 갖춰진다면 직접 나설 수도 있겠구나, 출마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조건은 자기 확신이 생겨야지 그런 거지 무슨 조건에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자기가 판단 능력이 있으면은 되게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면 안다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아무 확신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좀 모지르고 머리가 나쁘더라도 참모를 잘 쓰면은 뭐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참모를 쓸 수 있는 머리는 있어야지 좋은 참모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민한테 자기가 정직하면은 내가 이거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일단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지 감히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그 자기 확신이 아직은 덜 서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셔. 왜냐면 그 확신을 갖다 남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야.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셔서. 국민의 알 권리는 나중에 이제 그 사람 행위로 나타났을 적에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저 독일에서 돌아올 때 그 탈당 여부랑 대선 출마 여부랑 함께 합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합니까? 그거야 무슨 함께 하든지 순차적으로 하든지 그거는 별개 사항이니까
어쨌든 제가 독일 같이 따라갈까요? 뭐 따라오셔? 추운데 뭐까지 따라오시려고 그래? 아니 그 또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확신이 서버리면 거기서 또 단독 인터뷰를 아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뭘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물론 이제 탄핵 인용이 안 돼가지고 뭐 12월 기존대로 12월 대선 한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인용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월 대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좀 아니 그러니까 빠르- 그것도 인용이 되는 시점을 빨리 인용이 되는 시점을 보면은 되게 뭐 어떻게 행동을 취할 거는 그럼 아는 이제 거죠. 헌재가 탄핵 여부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김종인 의원은 대선 출마 여부를 자기 확신을 점검한 후에 아니요 대선 출마 여부라고 하는 건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어?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분위기는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 기자들이 이거 생방송으로도 보고 있는 기자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딱 한 그러겠죠. 명은 분명히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누군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이거 하고 나면 또 전화 올 딱 한 명 거예요. 보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가 뭐예요? 오마이뉴스 정치부의 손병관 정치팀장은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오마이뉴스 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자기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인터뷰니까 요거는 보고 있겠죠. 네. 자, 근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출마 선언도 안 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글쎄.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뭐 출마 선언도 안 하고 불출마 선언도 안 하고. 그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뭐 이게 그 동안에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걸 쉽게 생각했다가 네. 막상 정치를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그렇게 간단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김종인 의원님을 모시고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듯한데요. 아까 그 손학규 의장님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이제 결국은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랑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뭐. 저 손학규 의장은 본인이 역전할 거라고 이렇게 언론에게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들어갔겠지. 그럼 뭐. 근데 좀 손학규 의장이랑 좀 대화를 그동안 나눠본 사이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거를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뭐 그냥 그런 얘기는 대화를 해서 뭐 대화 중에 나오지도 않았고 뭐 자기가 본인도 뭐 한때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서 뭐 나라의 상황이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전 최종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다시 정계 복귀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을 택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경쟁을 한번 해보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가장 좀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자, 이제 여러 주자들이 나와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한 거. 우리 김종인 의원께서는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이거 봐라, 이 정책, 이 친구, 이 주자 이거 좀 괜찮네. 눈에 띄네.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보니까 뭐 이번에 국회 소위 대표 연설에서 안철수 의원의 저희 교육에 관한 학제 개편에 대한 얘기는 비교적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그래요?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뭐 바로 뒤에 그 관련한 포럼이 있었는데 그 현장의 교사나 교수들은 또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비판적인 학제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를 누릴 수 있는 이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던데 어쨌든 연구의 흔적이 글쎄요, 그래요. 노력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안철수 캠프는 지금 이게 오연호의 대선 열차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캠프의 대변인 이용주 의원과
그다음에 이번에 그 학제 개편 이거를 그 정책을 만든 분이 있어요. 그 캠프의 정책실장인 최이배 의원 이 두 분 모시고 안철수 캠프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교육 정책을 만들었고 또 지금 상당히 정체돼 있는 지지율이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지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밤에 TV 그 오마이 TV 이게 좀 인터넷 방송이거든요. 이렇게 또 자유롭게 하는 체험을 하셨는데도 좀 힘들지는 않으시죠? 너무 늦은 뭐 힘들 건 없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내가 답변하기가 거북스러워서. 아니 무슨 이상한 질문입니까? 다 기존의 기자들이 다 했던 질문인데. 나는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본 적도 없어. 아 그래요? 어. 그러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어쨌든 결국은 대통령 선거라고 보는 것은 네, 결국은 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네. 최적의 대통령 후보감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후보가 된다면은 그 중에 하여튼 한 사람은 뽑아야 되니까 그 뭐 국민에게 별로 큰 선택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국민이 바라는 것과 정당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겨나는 후보는 또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제 지난 2012년에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 야 최적의 후보도 없고 차선의 후보도 없다. 네, 그 차선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뭐 그 중에서 찾아서 결국은 뽑는 것이 선거의 결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의원님께서 직접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거론되는 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을 그 지지할 겁니까? 일반 국민처럼 가서 한 표 찍는 건 할 거죠, 내가. 아니, 그 정도 말고요. 어? 그 정도 말고 그 공개적으로 여러 후보 중에 그래도 이 후보가 제일 낫구나. 나는 그런 얘기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뭐 맹세를 하는 사람이야. 확신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저 후보가 잘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의원님께서 출마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그럼 아니 그런 소리는 말고. 예. 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또 적절한 시기에 모시고 그때는 좀 더 경제 민주화에 좀 집중해서 오늘은 이게 대선 열차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나는 제가 사실 너무 뭐 깊게 들어간 친구도 있는데 나는 사실 대선 열차에 탈 그런 입장이 아닌데 왜 날 갖다 오늘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예. 자, 마지막으로 예.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예. 오마이뉴스 독자, 오마이TV 시청자에게 요 카메라 뭐 인사. 시청자 여러분에게 두서없는 말을 많이 전해서 뭐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이럴 텐데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그런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독자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선판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무형님 여러 가지 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자기 확신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면 본인이신데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연정맘님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입법 절차 없이 가능한 건가요? 입법 절차가 있게 되면 정치 협치 없이 가능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자, 이 기아 타이거즈라는 분, 네, 오늘도 본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연호의 대선 열차 실험 방송, 아직도 실험 방송입니다. 5일째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다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아졌는데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네. 말씀해 주신 네, 김종인 의원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휴.